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시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혹은 뭐 좀 지켜봐야 할 이런 종목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배당 정책이 변화할 때 어떤 뭐 수혜주는 해가지고 뭐 우선주라든지 중소형 지주사라든지 이런 쪽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 투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회원께서 올려주신 오늘 질문이 있는데요. 시장을 사는 ETF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저희 카페에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저의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좀 해볼게요.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오늘 제가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어떤 우리 지수를 코스피 이게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를 어떠한 추세선 혹은 각도 뭐 어떤 기술적인 무언가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지수가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은 피보나치로 보면 여기 보면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로 보면 한 38% 정도까지 되돌림 비율이 나왔다가 이제 빠졌는데요. 만약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조정을 한 23% 정도까지 조정을 하고 50% 정도 되돌림 비율인 23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하나 추세선으로 볼 때 어떠한 이런 하락 추세선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서 지금 한번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참고만 해 본다면 만약에 지금 눌리는 것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한 요 언저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이 있고,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면 2300까지도 기대해 볼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참고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차트가 그런 거잖아요. 차트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21 이평선을 아주 중요한 어떤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돌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실제로 여기서 더 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반등하고 다시 21 이평선에서 다시 극복을 한다면 이때 더 사람들이 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정해진 보이지 않는 어떤 약속처럼 차트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많이 보는 것들은 좀 참고할 만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것이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의 어떠한 382에서 좀 눌리는 것들,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우리 지수에서 분산이 한 세 차례 정도가 나왔거든요. 세 차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조금 며칠 하락 중에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이제 매도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매수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수급만으로도 예측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다만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장에서는 확실히 조정이든 하락이든 극복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고 하는 것이지, 조정일 거야라고 벌써부터 이제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2019년 들어서 1월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3월, 지금 현재 2월이고 3월부터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1월 달에는 시장이 좋았고 현재 2월 달은 중간에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3월 달에는 이벤트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중간에 낀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방향성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게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어떤 큰 어떤 펀드의 자금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1월보다는 마음이 조금 더 무거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일정 보유 물량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 뭐 종목이 상승하든 뭐하든 어떤 그 다음 과정이 있을 텐데, 2월 달에 그러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3월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의 조금 불안함을 좀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밤사이에 뉴욕 지수도 조금 약해지는 이런 듯한 모습은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죠. 유가 역시도 현재는 조금 조정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위대에 좀 와 있는데요. 55달러를 딱 찍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50달러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지금 1월 달과 다르게 2월 들어와서는 조금 힘이 좀 빠진 모습이긴 하지만 1월에 많이 매수해 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막 빠지고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볼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많이 더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같이 좀 보는 모습 보기도 합니다. 일단 코스피를 좀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여러 가지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지만 저희가 그래도 많이 신뢰하는 것이, 시장에서 이렇게 분산이 많이 출회되지 않았을 때는 출회되지 이런 것이죠. 뭐 바닥을 찍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다,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데 많은 분산들이 출회되면서 오를 때랑 똑같은 어떤 각도이지만 분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나올 이 조정이 강도가 달랐다라는 것은 뭐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분산이 많다라는 것은 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매도세가 아주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다라는 것, 급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분산 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은 일부 이익 실현이나 어떤 차익 실현의 모습이 더 강한 느낌이 좀 나고요. 일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대신에 이런 분산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은 아예 방향성이 이쪽으로 잡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를 볼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산이 뭔지 뭐 조금 복잡하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대신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걸 때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12주 저희 그 초보 투자 저희 그 카페에 올리고 있는 12주 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돌아 나갈 때, 이게 두 번 정도 돌아 나갈 때 이거보다 조금 더 큰 20일 이동 평균선이 돌아 나가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두 번 정도 돌아 나가면 그거보다 더 큰 한 60일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돌아 나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해서 빠지면 20일 이동 평균선도 이렇게 가다가 같이 빠집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지수는 보면 제가 지금 이평선을 다양하게 깔진 않았는데요. 아직 20일 이동 평균선이 꺾일 정도의 이 추세는 아니거든요. 요 언저리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 언저리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조정이다 뭐 하면서 물량을 막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분산도 아직 여유가 있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꺾이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이런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 매매보다는 지금은 조금 짧은 매매가 좀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긴 매매는 언제냐라고 여쭤보시면 적어도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구간부터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수로 봤을 때 과거에 이 언저리 때가 그런 정배열 모습들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언저리 때부터는 역배열이 시작됐었고 그리고 다시 정배열이 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동안 우리 지수는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보면 요 언저리 때 정배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좀 더 뒤에서부터 볼까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 뭔가 굉장히 바쁜 이런 모습이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명쾌해 보이긴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간에서 지수가 정배열이 될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장기 매매도 개별 종목이지만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수까지도 역배열로 빠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배열이 될 때는 짧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금방 또 원위치를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2019년도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배열이 아직 되기도 전에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맘 놓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내 적립식 투자라든지 어떤 장기 투자하는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투자자가 아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은 짧게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황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수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금 조정은 주고 있지만 이 올라왔던 배경에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있었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IT 쪽을 주로 많이 매매를 했는데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비율이 83% 정도라고 하는데요.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펀드들의 어떤 그 수급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패시브 자금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만 산다고 했으면 83%까지가 아니라 시총의 비율만큼 한 20% 정도만 매수가 이 세 종목에 들어와야 되는데 83% 정도나 왔다라는 것은 IT 쪽에 어떤 반도체의 바닥을 찍은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들로는 바닥을 아직 찍는 과정으로 보이지 찍어서 극복한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몰려든 것은 좀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반대로 해석할 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OLED의 빅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관심 있게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월 달은 3월 달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도 있고 1월 달에 강하게 올라왔던 외국인들이 지금 뭐 며칠 정도이긴 하지만 약간의 힘이 좀 빠지는 정도의 모습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 안에서 IT 쪽이나 이쪽이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매수가 돼서 들어올지는 알긴 어렵고 관련한 어떤 지표들로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수급으로는 매우 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어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직 정배열이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 그리고 이번 연도의 실적이 그렇게 기대감이 있는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 기술적 어떤 지표들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실적과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매매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오늘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한투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키워서 보면 근데 저는 이러한 리포트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냐면 이거는 글을 쓰기 위한 어떠한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할당된 어떠한 리포트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맞춰가는 것이냐 뭐 이런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리포트들이 가끔 있어요. 의미 없는 그냥 과거의 어떤 사례들만을 나열한 것들인데, 근데 보통 이런 제목들에 보면 좀 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오늘 또 나왔던 기사에 보면 2월 달에 2월 달에 연기금이 어떤 꾸준한 좀 매수가 있었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고, 그러한 종목들이 뭐 지나고 나더니 항상 대부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구간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배당 이야기를 해보면 이 리포트의 내용이 뭐냐면 뭐라 할까요? 일단은 이런 것이죠. 한국 증시가 항상 뭐 저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저는 배당에 관련된 것이 좀 가장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당 성향이 너무 낮습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서 이거 장기 투자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치자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좀 수혜가 갈 곳들이 우선주, 본주와 괴리율이 큰 우선주, 그리고 중소형 지주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 제가 그 표를 한번 보면, 표를 좀 보면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일단은 배당 성향이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려보면, 뭐 매출이 이렇게 나올 것이죠. 매출이 뭐 한 1,000억 나왔습니다. 근데 뭐 비용을 빼니까 비용이 뭐 한 500억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순이익이 남을 것인데, 한 500억 정도 남았을 때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 자금을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일로 넣어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뭐 다시 자본으로 확충해서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무언가를 더 해서 이 매출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돈을 일부를 배당으로 일부 주주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한국은 이 배당이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순이익 500억 중에서 500억 전체를 다 줬다.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비용이 900억이고 순이익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10억을 배당을 줬다. 순이익 100억 중에. 그러면 배당 성향이 10%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배당 성향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배당 성향이 사실 무조건 좋다고 다는 아니에요. 일단은 단점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부분은 이렇게 그리는 부분은 저희 그 카페에 보면 그 12주 그 주식 초보 투자 뭐 거기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순이익을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넣지 않고 배당 성향으로 다 뺄 때는 뺐을 때 어떤 단점도 있냐면, 기업 유보금이 줄게 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안 좋고 이런 불황이 올 때는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쵸,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에서 어떤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시세 차익이 내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이죠. 주가가 오르려면 계속 많은 매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순이익이 줄므로써 이 매출이 안 나온다면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이런 것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애매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배당 투자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의 배당 성향을 좀 보면, 예전 자료 이게 그래도 그죠?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 자료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한국의 배당 성향은 16.7% 정도 돼요. 유럽은 65%,
미국은 47%. 미국도 계속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긴 합니다. 중국이 30%대, 신흥국들이 30%대, 일본도 30%대. 근데 한국은 너무 유난히도 배당 성향이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배당 성향만 보는 것은 중요하진 이것보다 조금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자사주를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47%이고 유럽이 65%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미국이 훨씬 낫네 이렇게 본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미국은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봐야 돼요. 자사주와 배당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 둘 다 하지 않아요. 배당도 적게 주고 자사주도 소각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이제 통해서 배당 성향을 좀 높이자 뭐 이런 스튜디시 코드를 좀 도입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은 한진칼이나 어떤 대한항공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관련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제대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떠나서 일단은 이런 배당이 왜 중요하냐 라는 어떤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배당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어떤 종목은 본주는 보통주는 뭐 몇 프로의 배당인데 우선주는 몇 프로고 삼성화재는 4.1인데 우선주는 6.4주고 해서 이걸 마치 꼭 좋아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를 투자할 때는 뭐냐면 분명히 배당 성향도 높은데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세 차익과 배당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즉 이 수익 주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수익을 높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성장성까지 담보된 회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나올 정도면 배당 주지 않고 재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워렌 버핏 역시도 그걸 더 선호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는 기업도 거의 없고요. 배당도 괜찮은데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도 없고, 근데 대부분 배당 성향도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주 투자는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을 때 배당까지 고려해서 같이 하기도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관심을 가질 때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요. 그냥 관심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배당이 조금 더 정책 변화가 있으니 배당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무작정 매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배당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지 않거든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매매 패턴이 다릅니다.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패턴 성향이 그렇죠. 제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
어, 주식과 채권이 있을 때, 채권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적금도 채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원금 보장하면서 어떤 이자를 줄 수도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채권이 5% 준다. 그럼 주식은 같은 5% 주면 매수 안 하겠죠. 안전한 이거를 매수하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 이 채권보다는 주식의 어떤 배당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안 했을 때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버틸 자신이 있거든요. 버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이죠. 현재 은행에서 뭐 3% 이자를 주는데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종목이 배당이 6%를 준다고 해보면 그래 그러면 은행에 예적금 맞뒀다라는 생각하고서 한번 좀 버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주가가 너무 많이 심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주는 회사가 실적까지 좋은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애매한 그 오너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순이익을 많이 떼줄 바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보다는 재투자를 선택할 것이거든요. 근데 성장이 좀 멈췄거나 좀 이런 회사들이 보통 현금 흐름이 많이 돌 때, 하지만 성장성은 멈춘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하니까요. 이게 주식의 시세 차익과 배당을 한 번에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는 없다. 근데 가끔 배당 보고 들어왔다가 주가가 10년 넘게 오르지도 않은 주식들도 많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배당에 관련한 것이 좋아서 매수하고 이러진 않긴 합니다. 일단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근데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국고채 1년물보다도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안 하겠죠. 굳이, 그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포트가 이런 것들이 뭐 연말에도 많고 혹은 뭐 여름 지나서 가을에도 배당 투자는 가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야기도 많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자와 배당 투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좀 마저 해보면 오늘 저희 한 회원분께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좀 내용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코덱스 200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케이 일단 좋은 거는 알 것 같다. 혹은 분명히 예적금보다는 월등한 수익률이라는 건 충분히 알겠다. 다만 단위로 잘라서 하는 뭐 2년이든 혹은 3년이든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적립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의 어떤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수익률을 보존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의 생각 혹은 저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일단 이게 전혀 생뚱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본다면 주식을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현재 안전하게 돈을 버는 것은 채권형 혹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적금 정도잖아요. 예적금 정도인데 이거에 성이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의 무언가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손쉽게 주변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을 떠올리는 것이죠. 근데 돈을 버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벌 것이냐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격적인 것을 제외하고 안전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도 조금 나눠서 사보자. 뭐 시장도 사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코스피도 괜찮지만 S&P 500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마법 공식이라든지 어떤 퀀텀으로 퀀트 투자로 할 수도 있고 혹은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분명히 주식이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긴 하는데 한쪽 부분 정도는 100% 채권으로 채우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싶으면 채권 50, 주식 50에 자산을 배분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개별 주식이 있고 퀀트로 하는 주식도 있고 이렇게 반반 했다면 여기 전체를 50%를 채권에 하기보다는 어떤 시장을 삼으로써 장기 투자했을 때 채권보다 변동성이 리스크가 더 줄어드는 시장을 살 것이냐 인덱스를 살 것이냐 혹은 뭐 어떤 뭐 업종을 살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업종보다는 시장이 더 안전하겠죠. 안전만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일단은 ETF를 매매를 저희도 하는 것인데요. 이 ETF 시장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이 개별 주식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개별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변동성이 개별 주식이 리스크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시장을 사는 것은 이 변동성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익은 못 받을지언정 많은 하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개별적으로 주식과 비교하는 것도 좀 힘들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원분께서 제가 예전에 과거의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길게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봤을 때 시장 적립식으로 매매했을 때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오더라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또 이것을 한 2년 단위로 잘라서 봤을 때도 시장보다는 확실히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과거에는 나왔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꽂히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과거의 수익률인 것이고 미래 수익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고용이고 반드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는 시장을 장기로 사는 것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을 저희도 이렇게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와이프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예전에 일단은 집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그냥 나중에 은퇴하면 바로 영목이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집을 물려주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영목이지를 할 것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노후에 일정 부분 한 3, 40년 정도를 부었기 때문에 와이프랑 저가 국민연금의 합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최저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저는
두 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끝났고 새로 하나를 하고 있고 와이프는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시장 인덱스를 사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분산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시장 인덱스를 살 때 우리 부부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7% 정도예요. 연 7%를 기대하자. 다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짧은 구간에서는 1년 단위로 끊거나 2년 단위로 끊었을 때 연 7%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과거에 시장 PER을 봤을 때 한 15배 정도가 저는 무난한 어떤 평균 PER이라고 좀 길게 봤을 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PER의 15배 정도. 이 정도면 기대 수익이 한 7% 정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적금보다는 이 시장 ETF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는 높을 것이고 한 7% 정도 더 좋다면 7%까지도 기대해보자 정도예요. 저희의 어떤 기대 수익은 시장을 샀을 때. 하지만 연평균 7%라는 꾸준한 기대 수익은 복리까지 합쳐지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은 이 복리 투자를 시장으로서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하나만 설명 들어볼게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복리 계산기로 그냥 아주 그냥 대략적으로만 해보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시장 ETF를 산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젊은 사람들 뭐 30 딱 회사 들어가자마자 라고 해볼게요. 회사 들어가자마자 그냥 개월수로 한 30년 60살까지 한 360개월을 월복리 한 7% 정도로 기대 수익을 해서 붙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100만 원을 저축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월급에서 무조건 100만 원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로 살면은 수긍이 될 수 있는데요. 쓸 거 다 쓰더니 100이 안 남더라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저축 못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꼭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50이든 30이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돼요. 보면은 원금이 한 3억 6천 정도를 넣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1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10억. 7%로 했을 때. 이러면은 노후자금 충분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후자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죠. 뭐 회사원이 처음 됐을 때 30세가 됐을 때 나는 앞으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연금도 노후자금도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한 번에 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를 저는 연금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 월급이 300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먼저 빼고요. 나머지 200만 원으로 집과 결혼자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봐요. 집과 결혼자금을 먼저 하고 연금을 들어가면 이 개월수가 짧아져서 복리를 제대로 못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30세 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10억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억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45세 때 요 정도부터 집 하나 제대로 된 거 마련하고 나서는 이 10억을 모으려면 한 200만 원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돼요. 200만 원이 뭐예요? 250 뭐 이상 더 넣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같이 이게 착 분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회사원이 되자마자 혹은 결혼하자마자 와이프 50, 남편 50 해가지고 이 50, 50씩을 은퇴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거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붙겠다라고 마음 먹은다면 저는 노후 걱정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시장을 사야겠죠. 주식에 사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복리를 7에서 8로 한번 올려볼까요? 아까 10억에서 얼마 변하나? 13억으로 가죠.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 차이에 복리가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져요. 만약에 한 10%, 연 10%로 계산해 보면 20억 정도가 나와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허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계산, 단순 계산은. 근데 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시장을 사는 이런 매매는 주식처럼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하면 길게 가지 못합니다. 긴 호흡으로 갈 때 가능한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매주 하거든요. 매주 매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 매수하거나 매주 매수하거나 사실 약간의 변동성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길게 보면. 근데 매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사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25만 원씩 매수하는 것인데, 매주 25만 원씩 무언가를 위해 나는 꾸준히 저축하는 삶을 살 거야라고 마음이 먹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누가 봤을 때는 저를 아주 짠돌이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검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지를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매주 무언가를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함으로써.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넣게 돼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회원님이 여쭤보셨던 것처럼 2년 단위로 만약에 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저는 한 3, 4년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호흡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3, 4년 정도 적립식으로 시장을 샀다면 4년 정도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여유 자금이었다면 계속 더 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막상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서 엑셀로 계산하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짧게 단위를 끊었을 때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뭐 이것이 한 3, 4년 어떤 주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많이 사고 여기서 좀 팔면 어떠냐, 이런 느낌을 좀 읽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이거 괜찮은 방법 아닐까? 왜냐면 나는 여기서 매수를 시작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한 2년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한 5, 6년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런 사람은 선물 옵션에 가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정도라면. 그래서 저의 경험상 보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나고 나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내가 매도하면 이 언저리가 될 때도 많아요. 항상. 꼭 여기가 확대돼 보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과정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 보면 아직 요밖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른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른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이 거의 저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가끔 저희가 분산이나 그날로서 시장의 바닥과 어떤 고점을 아주 운 좋게 뭐 이렇게 근사하게 좀 이야기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믿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제나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언제나 급락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짧은 기간의 투자자라면, 호흡이 뭐 5년, 10년 이렇게 시장을 매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2년, 3년으로 어떤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수익률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수익률로. 만약에 시장을 샀는데 1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럼 한번 다시 수익 난 것을 싹 다 거둔다든지, 혹은 새로 싹 다 매도하고 새로 시작한다든지, 혹은 나는 20%까지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매수할 거야 라고 한다든지, 이 방법으로는 수익률로서 어떻게 자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냥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할 사람들, 좀 길게 볼 사람들, 혹은 자녀가 이제 어린데 자녀한테 이런 어떤 투자 습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 저도 제 조카 붙잡고 설날에 가서, 지금 고등학교 된 고2 된 애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 애들 그 조카들이 있는데 엄청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대신 개별 주식 이야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을 사는 어떤 펀드 인덱스 정도의 이야기로서 한 살이라도 빠를 때 매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눠야 돼요. 길게 투자할 건지. 근데 특히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우 좋고요. 가끔 이런 시장 ETF를 매수하는데 한 2, 3년 후에 자녀가 결혼할 비용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예적금에 넣어놓던지 CM에 넣어놓는 게 낫고요. 항상 여유자금으로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 길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하면 저는 반드시 적립식은 시장을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의 일부는 제러미 시겔 교수의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호흡이 길지 않다라고 할 때는 2년, 3년 기간을 설정하지 마시고 수익률로 설정하세요. 10% 수익이 시장에서 나면 나는 일단 매도하고 다시 시장이 떨어질 때 매수할 거야 라고 하든지, 혹은 20%까지 수익이 나면 나는 일단 스톱 하고 그 번 돈을 뭐 CMA든 어디에다 안전하게 넣어놓다가 시장이 폭락할 때 다시 들어갈 거야, 혹은 뭐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매수할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2, 3년으로 시장을 평가하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저랑 와이프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오랫동안 좀 적립식을 하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대신에 계획을 세운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40 중반인데, 그래 한 65세 때까지 일단은 많은 돈들을 노후를 위해 보낼 거야. 다만 나는 은퇴를 뭐 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그래 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요때 됐을 때 나의 자산이 뭐가 있겠지라고 계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 집이 얼마까지 오르겠지, 이거를 현재가로 만약에 영무기지 했을 때, 그래 한 달에 한 150 나오겠다. 그럼 일단 150 오케이. 그리고 국민연금을 계속 부었더니, 그래 지금 가능한 어떤 확인해 봤더니 내용이 은퇴했을 때 그래 한 150 나오겠다. 그래 그럼 나의 노후는 일단 300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물가를 해지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 지금은 뭐 한 100만 원 받겠다, 100만 원씩 넣지만 나중에 그냥 100만 원씩 받겠다 정도로 뭐 생각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시장 코덱스 ETF가 큰 현금으로 얼마 있겠다. 이거는 이제 매월 생활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인 거고, 이거는 비상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 ETF는. 이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재무설계라는 개념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좀 말이 너무 좀 길었는데요.
이런 것들의 전체 큰 틀이 다 꽉 차여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개별 주식을 얼마 투자할지, 얼마의 기대 수익으로 할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단언하건대 주식 하나만으로 연금을 생각한다거나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는 것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데에 도전해야죠. 희박한 가능성에서 무엇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 중에도 나눠서 개별 주식을 저는 요런 비율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실력에 따라서 뭐 여기까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회사 자금을 그리고 저의 개인 자금을 이렇게도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안전한 것이 오래 가는 것, 그리고 안전한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 주식을 매매할 때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거, 저는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내가 사는 이 개별 종목,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혹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게, 이 종목을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종목을 자녀나 부모가 따라 산다고 했을 때 불안하다면, 그런 종목은 아예 매수 안 해야 될 매수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희 회사 법인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종목들 역시 부모 혹은 자녀에게 추천해줘도 뭐 전혀 꺼리낌은 없다라는 생각의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의 가장 밑바닥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는 누군가에게 얘기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혹시 궁금한 회원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회사에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비율도 같이 정해보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